서울에서 남서쪽으로 40km에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작은 가리섬.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11.2km의 시화 방조제 한가운데에 조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물막이 공사. 특별히 원형셀식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 가운데다 보니까 그 물을 빼놓고 드라이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물막이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적용된 공법은 운행셀 공법입니다. 그 바다측은. 운행셀은 그 시트 파일, 폭이 50cm인 파일을 128장을 이렇게 연달아 막아가지고 직경 20.4m의 한 원을 만들어가지고 29개를 연결한 그 공법이 되겠습니다. 원형셀식 가물막이 공법은 먼저 바다 한가운데 고정용 바지를 설치해 작업대로 사용한다. 원형셀은 핀 파일이라는 기둥을 먼저 설치하고 폭이 50cm인 시트 파일 128장을 이용해 원형으로 조립해 만들어지는데, 원형셀 29개를 연결해 가물막이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바다에 원통형으로 구성된 물막이 울타리가 생기는 것이다. 원통형 구조물 안에 모래를 채워넣으면 해류에도 지탱할 수 있는 물막이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템플럿을 지지대 삼아 핀 파일 8개를 설치한다. 그리고 템플럿을 하단과 상단에 위치하게 하고 그 바깥쪽을 빙 둘러서 128장의 시트 파일로 조립하면 원통형의 기둥이 생긴다. 그 가운데를 모래로 채워넣으면 원형셀식 가물막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중에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그 물막이 공사를 철거해야 되는데요. 철거할 때는 그 모래를 채워놨기 때문에 샌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시트 파일을 철거하기 때문에 파도에 의한 그 유실량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력발전소 시공 과정을 보면 먼저 바깥 바다 쪽에 오탁 방지막과 가물막이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공사 편의를 위해 호수 쪽에는 우회도로를 임시로 건설했다. 그리고 가물막이 안쪽에 물을 퍼내 마른 상태로 만들고 기존 방조제를 제거한 뒤 텁하기 공사를 했다. 이후 수차와 수문 구조물을 시공하고 발전 설비를 차례대로 조립 설치했다. 조력발전소는 공사가 완료되면 우회도로를 제거하고 가물막이까지 제거한 후 시운전을 거쳐 가동하게 된다. 가물막이 공사로 조성된 부지는 13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12개 크기다. 그곳에 물을 퍼낸 후 조력발전소 구조물이 물에 잠길 수 있게 아파트 10층 높이인 25m를 파고 내려갔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공사 현장을 만든 것이다. 터고르기 작업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구조물 공사가 시작됐다. 조력발전소는 크게 수차부와 수문부로 구성된다. 수문부는 물이 드나드는 통로고 수차부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차부는 건물 15층 높이에 가로 196m 규모로 10기의 수차 발전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도넛 모양의 구조물은 벌브 케이스, 수차축이 들어갈 지지대다. 수차축은 수차날개 회전력을 발전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덩치는 크지만 예민한 장치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차축은 벌브 케이스 안에 놓이게 되는데 수차축을 정렬하는 작업은 이후 설치 공정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무게가 50톤이 넘는 수차축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야만 옮길 수 있다. 어렵게 벌브 케이스 앞에 도착한 수차축이 방향을 바꿔서 자리를 잡는다. 땡겨! 천천히! 벌브 케이스에 부딪히지 않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관건. 미세하게 방향을 조절하면서 겨우 제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수차축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조립에 들어갈 수 있다. 바닷물에 의해 수차 날개가 회전하면 그 힘은 바로 이 수차축을 통해 발전기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력발전소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유량 조절 장치. 유량 조절 장치는 그 무게만도 1,300톤이 넘는 거대 구조물이다. 유량 조절 장치는 발전기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다. 유량 조절 장치는 16개 날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의 양을 조절해 수차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력발전소의 최대 장치인 유량 조절 장치. 무게도 부피도 거대한 구조물이라 조립과 운반 등 모든 과정에 대형 크레인이 동원된다. 유량 조절 장치는 수차 날개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 조력발전소의 다른 설비들처럼 외부에서 제작 조립된 장치를 본체에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유량 조절 장치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는 무려 160여 개. 유량 조절 장치는 토크 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미리 계산된 값으로 정확하게 조립해 설치했다. 시화 조력발전소가 오늘 정치식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회전자를 안에다 설치를 하는 행사. 정치식은 건물의 상량식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인데 바로 이 회전자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회전자는 발전기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치로 자력을 생성한다.
수차 발전기는 크게 회전자와 고정자로 구성되는데 이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바로 고정자다. 고정자의 핵심 부분은 규소강판인 코어. 총 6만 5천 장의 코어를 완벽한 원형으로 쌓아 올리고 고압으로 압축해 빈 공간을 없애줘야 한다. 이 코어는 회전자에서 발생한 자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회전자와 함께 수차 발전기를 구성하는 고정자. 워낙 거대한 데다 예민한 장치로 크레인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이동 장치를 따로 부착해야 한다. 고정자의 역할은 회전자에서 생성된 자력을 전기로 만드는 것이다. 고정자의 위치는 회전자 바깥쪽이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유량 조절 장치의 객회 장치가 그 양을 조절해서 수차 날개를 돌린다. 그 힘은 수차축을 통해 발전기로 전해지는데 발전기의 회전자가 돌면서 자력을 생성하면 고정자로 전달돼 전기가 만들어진다. 수차 날개 위치는 유량 조절 장치 바로 뒤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수차 날개는 직경이 7.5m의 대형 수차로 날개가 3개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3개를 적용한 것은 시화호가 또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시어 블렌드리 타입으로 해가지고 날개가 적다 보면은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고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거 1초에 한 바퀴 정도 되니까 고기가 어떤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날개를 최소화시켰습니다. 회전자와 고정자의 설치가 끝나면 벌브 노즈라는 전단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벌브 노즈는 바닷물로부터 수차 발전기를 보호하고 장비 점검 등을 위한 내부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 벌브 노즈의 설치로 조력발전소의 핵심인 수차 발전기 공사는 마무리가 된다. 조력발전소에서 숨은 불은 물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통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수문은 모두 8개로 구성되는데 한 개당 폭 15.3m, 높이 12m, 중량 194톤 규모다. 해수 표면으로부터 들어올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수록 한마디로 철판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구조체가 더
복잡한 형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수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마이너스 16m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는 상당한 수압을 받습니다. 따라서 밑에는 비체 자체에 들어가는 부재들이 상당히 두껍고 오밀조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문의 경우 조력발전소의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완공되면 늘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도장에도 특별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다. 보통 민물에는 그 도장재를 약 300에서 35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도장하고 있습니다. 도장 두께가요. 근데 저희 그 수문은 650 마이크로로 상당히 도장 두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양 생물, 특히 어패류, 조개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도장재를 뚫고 그 수문 모재에 붙어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도장 두께가 두껍습니다. 또한 도장재가 조금 틀린데요. 도장재가 신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무신나 타입입니다. 상당히 친환경 경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지어지기까지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 지난 1994년 시화호 간척 사업을 목표로 방조제가 조성됐다. 그러나 주변 공단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시화호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갯벌이 썩어 들어갔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해갔다. 산소가 없으면 그런 대형 이 생물체들이 이른바 우리는 저서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서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화호에서도 94년서부터 그 97년 즉 방조제가 완공이 돼가지고 수문을 열지 않았을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 5월 달에서 한 10월 달에 이르기까지 수심 6m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즉 무생물 구역으로 변했던 거죠. 시화호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2000년 마침내 담수호를 포기하기로 했다. 방조제를 만들 때 홍수를 대비해 설치해 놓은 배수관문을 하루 2번 밀물과 썰물 때 열어서 바닷물과 시화호의 물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측정 지점과 수심에 따라서 오차가 존재하지만 배수 관문을 통해 바닷물과 시화호 물을 교환하면서 수질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하게 됐다. 조력발전이란 조수관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에 바닷물을 출입시키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은 우선 조차가 크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큰 그걸 이제 조지 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지 면적이 큰 해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가 좁은 만 같은데 그 만 안에 넓이는 넓고 그 입구가 좁은 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됩니다. 시화호는 이미 방조제가 건설돼 있고 물을 가둘 수 있는 호수까지 있었다. 거기다 그 호수는 바닷물과의 교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이 조력발전소의 탄생 계기가 됐다. 시화조력 자체를 건설할 때
수질 개선 목적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제1의 목적이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자라는 게 제일 목적이었고요. 발전 편익은 사실은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건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문 대신 발전 수차 넣고 수문 넣고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수질 오염이라는 골칫거리를 안겨줬던 시화호는 이렇게 새로운 해양 에너지의 시험 무대가 됐다. 조력발전소의 핵심은 조수간만의 차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 수준인 8m에 달하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력발전의 천혜의 요지로 뽑히고 있다. 조력발전소의 바이블로 꼽히는 프랑스 랑스의 경우 물이 들고 날 때 두 차례 발전을 하는 공유식이다. 반면에 밀물 혹은 썰물 때만 발전을 하는 경우를 단류식이라고 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밀물 때만 발전을 하는 단류식 창조발전이다. 바닷물이 평균 해면에서 마이너스 1m보다 위로 올라오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m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m까지 물을 넣었다가 썰물 때 발전하면 낙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뺐다가 밀물 때 큰 낙차를 이용해서 그 조지를 그러니까 물그릇을 채우면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물그릇이 마이너스 1m에 채워지면 발전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지 관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밀물때 수위가 높아진 바깥바다에서 물이 초당 482톤이 들어와서 수차를 1분당 64회 정도 돌려 전기를 생성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남시와 변전소로 송전되는데 그 전력량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다. 조력발전소의 장점은 수력발전소, 육지에 있는 댐 발전소의 경우는 그의 강우량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발전량이 좌우화됩니다. 그렇지만은 조력발전소는 지구, 태양, 달이 있는 한 조석간만처럼 일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예정된 발전 시간에 예정된 발전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울돌목에 시험 조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곳이 울돌목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현재 시간이 거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는 때인데요. 오늘 아마 진도대교 밑에는 최대 유속 지금 현재 한 10노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속이 빠른 곳에 조류발전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울돌목을 선택했고 울돌목 또한 수심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수심이 돼서 가장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류 발전이란 바닷물의 흐름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물살이 빠른 곳에 회전하는 수차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축을 돌리는 것은 바닷속의 터빈이고 터빈을 돌리는 것은 빠른 물살이다. 바닷물의 빠른 흐름이 축을 통해 증속기로 전해지고 증속기는 발전기와 연결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는 다시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 고품질의 전기로 변환된다. 조류 발전은
유속이 초속 2m 이상 돼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속이 빠를수록 경제성은 더 좋아진다. 울돌목은 최대 순간 유속이 초속 6.5m, 최대 수심 평균 유속이 초속 5.5m로 조류 발전을 하기에 양호한 조건이다. 해양에너지 중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파력 발전이다. 파도의 움직임은 에너지를 갖는데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공학적 기술이다. 파력발전 장치 중에서 진동수지형 파력발전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파가 그 구조물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구조물 내에 파의 운동 에너지를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공기실을 두게 되고요. 그 공기실에 그 공기가 압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 통로 가운데에 터빈을 둬서 그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파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2011년 하반기 제주도에 시험용 플랜트를 설치하고 본격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수간만이나 해수의 흐름, 파도의 움직임 등을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해양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각국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해양 에너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해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고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양 영토가 상당히 넓다는 거죠. 근데 영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영국에서 필요한 전체 전력의 20%를 해양 에너지로부터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5% 정도를 파력 에너지로부터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 정도를 다른 조류나 조력 에너지로부터 얻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해양 에너지가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비슷하게 그 상당히 대규모의 에너지 자원으로 해양 에너지가 활용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력 발전은 해양 구조물 설계와 시공 기술, 그리고 발전 시스템 기술과 에너지 변환 기술이 포함된 거대 하이테크 프로젝트다. 그런데 조력 발전소의 핵심은 오히려 과학적인 운용에 있다. 이렇게 깨도 빨리 열고 빨리 닫겠습니다. 특히 발전의 원동력인 물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바로 이 유량 조절 장치가 핵심이다. Because on dry test we have to open and close wicket gate and runner blade, and this cannot be done whenever the water is filled, because whenever the water is filled and we open, the unit will start to run. So this is the dry test, but the main thing is that all the auxiliary equipment and all the installation is correct and is working fine.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유량 조절 장치는 0도에서 86도까지 물이 들어오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유량 조절 장치는 수차 날개 앞에 위치하는데 16개의 날개를 움직여서 필요한 만큼의 물만 들어오게 한다.
유량 조절 장치는 수차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발전되는 전기의 품질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 끝났습니다. 크로스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어느 정도의 세기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 계산하는 것은 조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그 낙차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도를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그 수문을 열어주는 것하고 요 수차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 거를 절묘하게 조절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적은 물을 쓰면서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구조물이 완성되고 물을 담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드라이 테스트라고 한다. 밀물 때 시화호에 들어왔던 물을 바다로 내보낼 때 열어주는 이 수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는 아주 중요하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은 천정에 도르래와 연결돼 롤러가 레일 위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 게이트다. 기존 댐이나 배수관문이 분당 0.3m 움직이는 데 비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수문은 0.5m를 움직인다. 조력발전과 연계돼 있어서 물을 신속히 배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작한 지 만 6년째. 구조물과 설비 공사는 마무리됐다. 이제 이곳은 모두 바다에 잠기게 되고 아마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드라이 테스트가 완료되면서 바로 가물막이 내부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총 충수량은 약 140만 톤. 그런데 이 물은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60일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향후에 이 내부가 물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어떤 보수나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단계별로 충수를 하면서 시설물들을 계속 점검하고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단계별 충수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충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구조물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충수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보수는 다 진행을 했지만 충수가 되면서 수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물이 추가적으로 배어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 추가적으로 충수를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력발전의 핵심인 수차 발전기 쪽의 누수 여부는 더 엄격하게 점검한다. 양호하게 다 돼가 있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물을 더 지금보다 더 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이동하시죠. 예. 이제 충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과 발전기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의 최종 점검인 웻 테스트가 진행된다. 그리고 6월쯤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발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간 5억 5,200만 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유류 발전소를 한산할 경우에 연간 86만 2천 배럴 정도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유가로 한산시에
연간 800억 정도 유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는 연간 31만 5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CDM 사업적 청정개발 체제 사업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연간 80억 정도 부가적인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와 호수 내는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훨씬 생물 다양성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환경 하시는 분들이 시화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화에 지금 그 오염된 물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바깥쪽에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는 그런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죠. 죽음의 호수로 전락한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대안으로 선택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또 다른 환경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인 운영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해양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